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민의힘이 이제 공부 모임이죠. 이제 국민 공감 이 모임에서 미 문화원 사건의 86 운동권 출신, 현재 이제 전북 군산에서 이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하문경 씨를 초대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이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강의에서 이제 이분이 만약 방류 후에 방사능이 나오면 본인이 이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까지 했는데, 이 함운경 씨는 지난 그 대선 때 윤 대통령이 또 면담도 했던 그런 인물인데,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제 그 의원 몇 명이 현재 그 단식 농성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어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을 담은 결의안도 단독 처리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야가 치킨 게임, 밀리면 끝장이다, 뭐 이런 좀 출구 없는 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네, 두 분의 관련 이야기 먼저 신경민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하문경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놀랄 일은 아니고요. 이미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지지 선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예전에 미문화원 사건이라는 그 기록과 이력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별건으로 네, 전혀 다른 건이니까요. 그 민주당은 이제 이번 주말에도 다시 또 거리로 나가는 걸로 돼 있어서 지금 여야가 정말로 극렬하게 끝까지 가자는 기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결국 일본만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어떤 스탠스를 가지느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의 여야가 1년 여전 대선이 있기 전에 입장을 아예 양당이 사그리 바꿔가지고 정반대 입장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꼴이, 이건 아마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거운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집권을 한 윤석열 정부가 거의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또 일본으로서는 매우 즐거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의 성격상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여야가 힘을 합해서 일본과 얘기를 하고 일본을 설득하고 일본과 싸워야 되는 사안이지, 이렇게 여야가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기분으로 가는 건 저는 국익을 위해서나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 간의 끝장 대결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웃 국가 일본만 도와주는 격이 된다. 네. 일본이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게 언제입니까? 2021년, 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본 정부 결정을 했고, 그 전에 5년 전에 이미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가장 빠르고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을 해양 방류로 정한 거예요. 2년 전에 일이다.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인데, 제가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가 반대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좀 더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는데, 문재인 정부도 왜 IAEA 기준에, 국제 기준에 맞다면 허용할 수밖에 없다, 묵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IAEA라는 것, G7이라는 것, 여러 단체에서 과학적 기준에만 맞으면은 그건 일본의 주체적, 주관적, 그러니까 그 권위가 뭐랄까 주권적 요소라고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문재인 정부 때는 내렸던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 다시 그럼 우리가 반대를 하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일본 쪽에서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 해안이 오염됐다, 우리 물, 우리 바닷가도 완전히 엉망이 됐다는 걸 근거를 내야 되는데, 2011년 이후에 12년이 지났지만 미국을 갔다 와서 두 번이나 올 시점이 지났지만 90몇 군데 우리 해안에서 아무리 조사를 해도 방사능의 흔적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반대할 만한 없는 거, 우리 철회를 요구할 만한. 네. 방류 결정을 철회해라.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는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월성 같은 데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국제 기준과 우리나라의 국가안전위원회의 기준에 따라서 방류 결정을 했는데 일본이 자, 결정 도저히 안 돼, 그만둬라고 하면 우리가 또 그만둘 수 있나요? 입장을 바꿔놓고 본다면 이런 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안 들지만 일본의 급박하다 사정도 있다고 하니, 그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서 지켜봐야 된다. 4, 5년의 시간적 여유는 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물이 알라스카 갔다가 캐나다 갔다가 쭉 도니까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갔다 오면 4, 5년 걸린다 하니 그때까지 좀 보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저는 계속 이야기했던 거고 또 하나는 뭐라 그럴까 이게 방류가 안 된다. 해양 방류 안 된다. 그러면은 자 일본, 한국, 중국, 북한, 러시아가 해양 방류 외에 앞으로 다른 기준이 뭐가 있는지를 국제 펀드를 만든다든지 기준을 해서 좀 같이 설정해 줘야 돼요. 그게 네. 아니라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겠으나 자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으나 이걸 유엔에 간다고 IAEA는 못 믿고 유엔 총회는 믿어야 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국내 또 그 정치 이야기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낙연 전 그 민주당 대표가 귀국을 했죠. 귀국 후 첫 일정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습니다. 뭐 출국 전에도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재차 방문한 자리에서 DJ는 자신의 정치적 원점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귀국함으로 해서 그 특히 이제 민주당 안에 그 정치 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이제 커다랗게 판을 전체를 다 뒤에 흔들 수 있는 태풍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는 좀 이렇게 좀 작은 태풍의 찻잔 속에 그런 역할에 머물 것인지 두 분의 이야기를 또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신경민 의원님은 지난 그 귀국 주말 그 공항에 네. 현장에도 계셨죠? 네, 공항에 그게 이제 2시 원래 예정인데요. 요새 그 유럽 공항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1시간 정도 늦어졌어요. 네, 연착이 됐군요. 네. 그런데 저도 공항에 가서 좀 약간 충격을 받았다 그럴 것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정도의 인파가 있었고 그 인파들의 환영의 열기 그러니까 그날 공항에서의 그 환영 인파의 양과 질에 있어서 깜짝 놀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1년여 동안 보여준 정치에 대한 불안과 불신의 어떤 반응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좀 지도자다움을 보여주는 지도자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낙연 대표가 훌륭하고 잘나고 괜찮아서라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보다는 지금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굉장히 불안하고 불신스러움. 이 표출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이재명 때문인데 덕택도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은 이제 귀국한 1년 만에 귀국한 이 전 대표가 희망과 미래로 그 기대를 채워줘야 될 텐데 하는 또 두려움도 약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대표 본인도 지금 느끼고 있는 거고요. 결국 오늘의 그 일정은 나라를 중심에 두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치의 원점인 DJ 묘소를 찾으면서부터 나라와 국민을 중심에 놓고 시작해 보겠다라는 결의로 해석이 됩니다. 공항 현장에서 이제 환영 그 인파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놀라셨다고 했는데 약 그 1000여 명의 인파였던 걸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양적인 면에서의 놀람은 어떤 거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실제로는 1000명을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많았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먼 곳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멀리 지방에서요? 그런 전라남도의 끝, 또 경상남도의 끝 이쪽에서 새벽 4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올라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 연호하는 내용이 굉장히 말하자면 격려성이고 힘을 돋궈주는 1년 만에 돌아오는 이낙연 대표에 대한 당신에게 기대를 거니까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다오라는 그런 그 연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그 정치적인 그 클래식한 현장이었다고 할까요? 이제 뭐 어떤 그 정치적인 이제 거물급 인사가 이제 있는 자리에 많은 이제 뭐 그 지지자들이 있고 거기에서 또 크게 육성으로
연설을 하는 그런 모습. 어쨌든 그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이 파장이 어느 정도일 거로 예상하십니까? 국장님이 신 국장이 앵각해서 클래식하다 그러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DJ 귀국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그런 건데 어찌됐건 다만 제 눈에 띄었던 것은 이재명 현 대표의 반응이었는데 첫 마디가 기자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좀 뜸을 들인 뒤에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시점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백지장 맞들. 다시 말하면 우리 당을 도와달라, 나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해석이 됐고 그 말은 네. 뭐냐면 도와주지 않으면 분란과 갈등에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라는 저는 의미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나 본인이나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1년 만에 돌아왔는데 당내 갈등이 일으키지 마라. 당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이 정부만 엄청 계속 공격해다오라는 걸 텐데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경선 때 돌고 돌아가서 보면 굉장히 긴밀했, 어떻게 보면 중요했던 시기가 2021년 2월쯤인데 네. 지금 유동규의 법정 증언이나 이런 거 보면 그때 김용이 경선 자금 도와달라 20억 SOS 친다. 나 지금 호남 돌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요. 물론 유동규의 일방적인 진술이긴 한데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쯤은 전후 사정을 꿰맞춰 보면 가장 핵심적인 광주 호남에서 미리 이재명 당시 지사팀이 내려가서 조직 작업을 했구나라고 느낄만 하고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 또 하나는 대표 경선에서 홍영표와 어떻게 보면 송영길 의원이 대리 전쟁을 치를 때 결국은 또 돈 봉투가 돈 낸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결정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결선 투표 없다고 손을 들어줌으로써 막을 내린 경선 과정을 만약에 반추해 본다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발언할 수 없을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낙연 전 대표는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지자들의 요구도 너무 뭐 당내 공격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걸 7대 3으로 해야 될지 8대 2로 해야 될지 대여 공격을 8로 해야 될지 그렇다고 해서 당내 저런 사당적 요소를 무시를 못할 테고 아마 딜레마에 빠지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어떤 선택을 할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국내 정치 현실에 대해서 본인도 책임이 있다라는 이제 이 발언이 본인이 대선에서 이제 그 민주당 경선에서 이제 대선 후보로 됐으면 현재 이런 상황, 대통령이 됐으면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또 해석도 낳고 있는데 향후 행보에 있어서 누구를 가장 먼저 그 만날지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를 이제 만나면 전 현직 대표 간의 이제 만남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통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갈등이 오히려 더 좀 크게 되는 불거져 나오는 이런 상황으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앞으로의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설왕설래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이끌면 여당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120석도 힘들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뭐 펼쳐질 민주당의 상황 좀 예측하시는 대로 들어볼까요? 일단 뭐 하태경 의원 얘기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뭐 무게가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아마 국민의힘 쪽도 그럴 거예요. 지금 선거가 무진 남았는데 그리고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네. 이게 뭔 소리야 뭐 그러는데 엄살로 약간 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할 수 없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누구를 처음으로 만날 거냐라는 얘기를 이 시사평론을 하는 분들이 얘기를 쭉 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맨 먼저 만날 거냐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맨 먼저 만날 사람이 이재명 현 대표냐는 데 대해서는 아마 그건 좀 아닐 것 같아요. 부정적이시군요. 네, 저는 먼저 만나야 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만나야 될 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흘러가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 DJ 묘역 다음에는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일단 노무현 대통령도 생각이 나고 문재인 대통령도 생각이 나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먼저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상임 고문들이 지금 쭉 계시기 때문에 이 중에는
친명을 하신 분도 있고 반명을 하신 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죠. 안 만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전현 대표고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신 의원이 아까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내지는 재판이니까 그것도 물론 영향을 주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안 만날 수는 없는 거고 만나야죠. 만나면은 결정적 장면 정말 섭섭하고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알았더라면 이게 뭐 하늘이 뒤집어지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몰랐던 거고 이 전모도 지금도 완전히 밝혀진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은 맨 먼저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목소리를 따라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하여튼 만날 겁니다. 만날 것이고 거기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야죠. 이낙연 전 대표 이제 귀국과 동시에 이제 가장 초미의 관심은 민주당이 더 뭉칠 것이냐 아니면 좀 갈라질 것이냐 그 사안인 것 같아요. 저는 뭉칠 그거는 갈라진다. 갈라지는 정도는 문제이지 흔히 하는 말로 원심력 그러니까 쭉 늘어지는 다시 말하면 바깥으로 원심력이 커진 거는 분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역사가 있는 거고 둘의 지향점이 다르다는 것. 또 하나는 제가 듣기로도 요즘 호남 민심이 좀 묘해진다고 저는 지인들한테 듣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래도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낙연 전 대표한테 완전 마음이 가는 건 아니지만 네. 한 번 더 우리가 이낙연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인 몇 명한테 들은 이야기로. 네. 이런 호남 민심이 중요하다는 점 하나. 또 하나는 아까 하태경 의원이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을 맡게 되면 우리가 여당이 국민의힘이 120석 힘들다는 이야기는 흔히 하는 국힘 안에서는 다시 말하면 우리 이재명 대표 덕을 많이 봐. 우리 야당 덕을 많이 봐라는 표현에 다른 표현이에요. 다른 생각에. 네. 그 국힘 전현직 의원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이재명 대표 덕분에 우리는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인지 뭐 일지 알지는 몰라요. 왜 9달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네. 그런 기류는 남아있다. 다만 뭐 실제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에서 어떤 위치를 다시 한번 뭐 지기가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원들의 마음에 또 당의 성장에 아니면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호남 지역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저는 달려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게 바로 그 내년 총선 아니겠습니까? 이제 9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국민의힘에서 그 예상 후보자가 이제 속속들이 언론에 지금 하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까지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장관급 인사들 한동훈 원희룡 장관 또 안철수 나경원 뭐 윤희숙 거기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까지 이제 소환이 되고 있는데 또 여기 또 그룹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전략적 그룹 뭐 자객 공천 그룹 그리고 유보 그룹 이렇게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요런 현재의 그 굉장히 후보군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요 국민의힘의 요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이야 뭐 못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뭐 아무 얘기나 다 해도 그게 괜찮은데라는 그런 단계니까 할 텐데 저는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유승민, 이준석 이 두 분한테까지 손을 내밀 만큼 유연하고 포용력이 강한 그런 국힘당 지도부나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한 번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승민, 이준석을 어떻게 쳐내느냐를 연구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끌어안고 들여오느냐를 연구할 것 같지는 않고요. 나경원 전 대표도 지금 쳐낸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생각하기 힘든 보통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아주 나쁜 방법을 동원해서 나경원 전 의원을 대표해서 몰아냈는데 다시 이걸 끌어안으려면 아마
집단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그 대표 후보에서 사퇴를 했는데도 그거는 어떻게 뭐 복원이 역시 힘들다고 보시는 건가요? 나경원 대표는 복원을 바라고 그만뒀겠죠. 네. 근데 이제 칼자루 쥔 쪽에서는 나경원 대표를 밀어내는 그 원심력이 훨씬 더 강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이것도 마사지를 되게 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정훈 그 시대전환 대표는 조금 전에 이제 그 강화랑의 정치랑에서도 이제 나왔는데 현재 그 민주당, 국힘, 국민의힘 다 이제 열려 있다고 본인은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조금 더 가까운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두 분 뭐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으로 hợp의는 되는 요소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뭐 전제 조건은 많이 붙겠죠. 예를 들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달라든지 아니면 무슨 권한을 달라 할 텐데 네.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조정훈 의원의 마음은 제가 아까 본 바로는 국힘 쪽으로도 마음이 훨씬 더 열려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조심해야 될 대목이 이게 9달이 남았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흔히 하는 말로 우리나라의 역동성이에요. 정치의 역동성이라는 게 제가 2019년도에 보십시오. 2019년도 말까지만 하더라도 야 문재인 정부, 문재인 민주당 총선 망했다고 그랬어요. 저 기억이 나죠. 네. 지역의 분위기도 그랬는데 2020년도에 갑자기 코로나 터지고 K 방역 성공했다는 언론 보도 외신이 나오면서 돈 미안하지만 방역 지원금 뿌리면서 확 달랐어요. 몇 달 만에. 이게 우리나라 정치예요. 그러니까 9달 남았으니까 지금 뭐 그룹이 어떻다. 이게 다 이른바 흔히 하는 지략가들이 만드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다만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야당 심판, 거대 야당 심판론을 내세우는 우리는 국민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테고 당연히 뭐 민주당이나 또 정권,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세우겠죠. 근데 그 지점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어찌 경제 상황, 국제 상황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국제 상황이라 하면 예를 들어 러시아와 중국 저 블록 자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진다든지 네. 국제적 힘 감각에 변하게 되면 국민들이 이제 급격하게 이동하는 거예요. 미국과 어떻게 보면 일본 동맹이 더 우시하다면 국제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예측도 지금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 산업부 장관도 이제 해당 장관인데 이보다 더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장관급 인사 바로 이제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 인사인데 방통위원장에는 그동안 쭉 언론에 이제 등장했던 이동관 특보, 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전 고검장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제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대거 차관급에 이제 배치되는 걸 두고 허세 장관 밑에 실세 차관이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개각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매우 고집스러운 인사를 해요. 네. 특히 이동관, 김홍일 이 두 분의 그 기용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예고가 돼 있었고요.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고요. 그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은 그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야 정말 고집 세다 하는 느낌을 받아요. 네. 그리고 특히 방통위원장은 지금 현재 KBS나 MBC 상황이나 또 다른 방송들의 상황을 봤을 때는 임무가 너무나 분명해요.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그 자녀 학폭 문제 때문에 7월 달 내내 시끄러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7월 하순에 어느 시기가 되면 뭐 7말이나 8초쯤에는 임명을 또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고집스러운 인사가 6월 달에 벌써 인상이 지어졌는데 7월에도 또 인상이 지어지고요. 네. 야, 정말 고집 대단하네. 아마 이런 인상이 국민들한테 찬상으로 뚜렷하게 부각이 되는 것이 될 것이고 김홍일 전 고검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또 지금 강행을 하는 거예요. 검사 너무 많다, 검사 안 된다 해도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것도 또 하나 정말 고집스럽다. 그리고 또 MB 때 사람. 그래서 이 몇 가지
인상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탁 각인시켜주는 그런 인사가 될 것이고요. 이 차관에 또 한결같이 전부 다 용산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내려보내는 것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한두 명이 아니고 네. 이렇게 집단으로 차관이 내려가면 이 후과는 뭐 분명하거든요. 차관 실세는 뭐 너무나 빤해집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우려스럽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지금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그 국회에서 완전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 사람을 못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장관이나 뭐 누구 장관 한번 해보실래요? 장관의 생각 전부 다 아예 안 합니다. 왜? 청문회 나가서 탈탈 털리는데 가족 생활도 없어요. 엉망인데라고 해서 다 손사래를 친다는 게 소문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거 왜 나가냐? 이런 식이야.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인사청문회 문제가 있는 거 또는 그러니까 차관 인사 관료들을 승진하는 게 훨씬 더 국정을 유지하는데 손쉬운 길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게 우리 현실한 점. 네. 옳고 판단을 떠나서 말씀을 드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문제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썩 와닿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문재인 대통령 시 되자마자 공영방송이 자리를 잡을 기회가 있어요. 그때 특별 다수제를 그래가지고 MBC와 KBS 이사진을 모두 다 13명을 하자. 거기에서는 사장을 뽑을 때는 완전하게 특별 다수제 3분의 2가 찬성할 수 있도록 하자. 한 정파에서 한 정당에서 추천한 인물이 사장이 안 되도록 하자라고 했어요. 그 법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석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되면 대충 의형부형 된 사람이 사장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MBC의 김장겸, KBS의 고대영 사장 다 이사 바꿔가지고 그냥 임기 남은 사람을 다 파면시켜 해임했어요. 나중에 다 법원에서 다 무죄 나왔어요. 다시 뭐 어떻게 보면 해임 취소 나왔어요. 이런 거 보니까 이게 미안하지만 권력 바뀔 때마다 방송계도 여야 바뀌듯이 바뀐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 정부 상황에서는 자 KBS와 MBC가 하나도 안 도와주고 오히려 사실과 다른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있는 마당에 이 상황을 놔둘 거냐. 이동관처럼 오히려 언론 사정을 아는 사람을 보내서 공영방송을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욕구 내지는 니즈가 커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뭐 마땅치는 않으나 이거 역시 좀 한번은 겪어야 될 일을 하는 생각을 하고 좀 체념하는 편인 게 사실 저 같은 입장은 그런 점도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체념하면 안 되는 건데요, 사실. 아니 체념이라고 이 현실 아니겠느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바로 잡아야 될 시점이 오지 않겠느냐. 워낙에 답답한 심정으로 그렇게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긴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좀 짧게 짚고 뭐 이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권과 대통령의 거부권 충돌 상황이 또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긴장감이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그리고 이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놓고 여야 간에 또 한 차례 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레가 이제 30일인데 모레 본회의 이후의 상황 좀 뭐 한 1분 정도씩 들어볼까요? 아니 뭐 세 번째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이것도 뭐 예정된 일이기 때문에 아마 피치 못하고 또 이렇게 격돌을 하게 될 거고요. 네. 이 상황이 결국은 연말까지 가게 될 거고요. 또 길어지면은 내년 초 결국 총선 직전까지 가면서 국민들에게 이러이러하니까 밀어주세요라고 아마 양당이 하는 양태로 계속해서 가게 될 것 같아서 좀 암울합니다. 네. 지역시범 똑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이 어떻게 보면은 다만 이제 결정이 어디서 날 거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면 경제 상황도 있을 때고 또 하나는 두 당 가운데 어느 당이 혁신하느냐. 내부적으로 혁신하고 국민의 요구에 좀 더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면 국민들이 안 믿겠지만 요구에 부응하는 듯한 태세라도 갖추느냐. 저는 이 전투가 지금 연말까지 계속되는 국회 전투의 핵심이 될 거다.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이 쟁투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 연말까지 국회에서 계속되는
전투 양상을 띨 것이다. 두 분이 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